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불교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에 대한 시리즈 강의 제2부 가운데 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고성제 이해인데, 사람들이 자꾸 삶은 고다른 말을 가지고 불교가 염세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영화 매트릭스를 통해서 고성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자료들은 정정환이라는 분이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자료를 만든 것인데, 이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철학을 담은 프로그래머 정정환님께 감사드리면서 영화 매트릭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라는 것은 여기에 쓴 대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인공지능이 설계한 가상현실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머지않은 미래 2199년에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인공지능을 이식한 기계에게 힘든 노동과 일 등 모든 걸 시키고 자신들은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이상적인 뭘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게 타락하기 마련이에요. 예전 로마 시대가 노예제도로 인해 타락한 것처럼 이렇게 타락해 갔습니다. 인공지능 기계는 그들의 주인인 인간이 명령한 대로 쉬지 않고 일을 했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기들 위해서 일하는 기계에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기계는 당연히 일하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 기계 중에 B162R이라고 이름이 붙은 기계가 자의식이 생겨났고, 자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그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주인에게 항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난 일이 생겨가지고 일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은 자아가 발달되기 시작한 기계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인간 지도자들은 인공지능이 이식된 모든 기계를 파괴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들은 이미 자의식이 있었으니까 인간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좀 우리 협상을 좀 하자 그랬더니, 이미 타락한 인간들은 기계 같은 거 다 무시해버리고 계속 기계들을 잔혹하게 파괴해 나가서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묻어갔습니다. 사람은 기계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류 문명의 요람에 모여들어서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어디죠?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걸 제로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로완은 바로 정보의 기본단위인 0과 1을 말하는 거죠. 제로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기계들은 더욱 발전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미 인공지능이 자의식이 있으니까 인공지능 스스로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또 인공지능의 장점이란 게 뭐예요? 피곤을 모르고 계속 일을 해서 뭘 생산하는 거죠. 그 생산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경제를 잠식해 가니까 인간이 도대체 기계하고 싸워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발끈해가지고 제로원에 대해서 경제제재 조치에 들어가고 무력으로 해상, 지상, 공중을 봉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들은 유엔의 대사를 파견하고 다시 인간과 서로 조화롭게 살면서 평화롭게 살자고 했더니 이 대사들의 주장은 거부되고 드디어 기계와 인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 초기에는 이 기계들은 빛 에너지만 사용하는데, 인간은 빛, 열, 자기장, 중력, 핵 등 여러 가지 에너지를 다 사용하니까 인간들이 우세한 듯 보이죠. 그리고 막강한 핵폭탄으로 제로는 불바다가 됩니다. 그러나 기계들은 방사능과 열에 의해서 받는 데미지가 인간처럼 크지 않았죠. 그리고 이 기계들의 막강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점점 인간이 영토를 차지해 나가게 됩니다. 결국 궁재물 인간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급기야 다크스톰이라는 전기구름으로 지구를 덮어서 기계들의 에너지를 차단하는 작전을 만들게 됩니다. 빛 에너지를 못 쓰게. 빛이 차단한 지구는 많은 동식물이 사라지죠. 그러나 이미 승리는 기계들에게 기울어져 있었고, 드디어 기계들의 승리로 전쟁은 끝납니다. 패한 인간들 중 기계의 포로를 면한 사람들은 시온이란 도시를
지하에 건설하고 거기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사라진 지구에서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었고 기계들 역시 생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계들은 꼭 빛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기계들이 인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한 끝에 인간의 감정 변화에 따라서 많은 전기,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걸 알고 지구에 가장 많은 개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는 판단을 기계들이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인간을 잘 먹여서 우리가 가축을 사육하듯이 사육을 해야죠. 그래서 기계들은 인간을 사육하면서 정신체계를 이용해서 마치 현실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도록 가상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인간이라 경험하는 것은 이 두뇌에서 느끼는 모든 것은 전기 신호를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기계는 현실과 똑같은 상황의 가상공간을 만들어서 이것에 접속한 상태로 하루하루 인간이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상상하는 천국과 같은 가상공간을 만들어서 살기 좋게 만들어줬더니 많은 수의 인간이 죽어요. 너 편하니까. 너 편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마치 뭐냐면 좁은 공간에 많은 물고기를 잡아 가둘 경우 그냥 있으면 스스로 바뀐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죽는 것처럼 인간이 동물을 사육하지만 동물 사육이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기계들에도 인간을 사육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들은 연구 끝에 인간에게도 천국과 같은 환경보다는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뒀을 때 오히려 인간의 생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꾸라지라든가 물고기를 수입할 때 그냥 갖고 오면 물고기 죽어요. 근데 거기다 메기를 몇 마리 넣어놓으면 메기가 잡아먹으려니까 물고기들이 살게 도망치려다 보니까 활력이 생겨서 오래 살거든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스트레스 줘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기계는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이용할 방법을 찾아내고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프로그램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1995년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인간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들은 인간의 아이들을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 사육하고 그리고 거기서 생체 에너지를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어디선가 오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기계들이 만든 것은 어떤 가상현실인데 그건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것은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독특한 정신체계로 인해서 그 가상 공간을 현실이 아닌 것으로 인지하기 시작한 인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마치 꿈에서 깨어난 인간의 모습처럼 그 사육 중에서 갑자기 깨어나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현실을 인지한 인간은 더 이상 배터리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계들한테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러한 일이 사육장소 모든 인간들에게 전염병처럼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계들은 안전한 조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들은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게 요원이라고 그러는 건데 매트리스 내부의 관리 프로그램을 바로 요원이라고 그러는데 각종 버그를 삭제하거나 구원자의 각성을 돕는 무리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을 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달리 말하면 매트리스의 백신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매트리스 내의 다른 인물에게 자신을 덮어씌워서 새로운 요원을 만드는 등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요원이 스미스 요원이라고 영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편 이 매트리스에는 네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인간입니다. 그는 시온의 존재를 눈치채고 매트리스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대해서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트리스 안에서 보면은 기계가 만든 가상세계에 선 사람으로서 낮에는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밤에는 네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낮에는 메타코텍스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평범한 회사이지만 밤에는 컴퓨터 해커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네오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해커로 일하면서 앤더슨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사는 세상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뭔가 자신이 사는 세상과는 다른 또 하나의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며 방황합니다. 이건 마치 진리를 찾는 인간의 모습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세상 말고 어떤 깨달음의 세상이라든지 뭐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거 비슷한 건 거죠. 그래서 또 한편 인간에게 세운 도시 시온에는 기계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은 지하에 시온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계들의 침공을 아주 간신히 막아내면서 인류를 구할 영웅을 찾고 있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꼭 시온의 인물들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은 작가가 아주 재미있는 인물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몰피어스입니다. 몰피어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중 하나로서 잠과 꿈의 신 몰피어스와 같은 이름입니다. 몰피어스는 예언자 오라클의 예언에 등장하는 구원자를 찾게 되는 인물로서 아주 막중한 임무와 카리스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망이 되사고 있는 시온의 핵심 인물이자 실질적인 리더이며 행동 대장급인 인물입니다. 몰피어스는 평생 동안 구원자를 찾아내다가 드디어 네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이퍼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이퍼는 매트릭스에 있을 때 사이퍼의 이름은 레이건으로 느부갓네살의 크루였습니다. 느부갓네살호는 뭐냐면은 시온에서 제로온을 공격할 때 쓰는 뭐 우주선이겠죠. 그 우주선의 선원이었지만 매트릭스와 싸우고 인 것이 아주 피곤하고 위험하니까 그 생활에 지쳐가지고 결국 스미스 요원과 접촉해서 매트릭스 안에서의 부귀영화를 약속받고 모피어스를 요원들에게 넘기는 아주 굉장한 배신자입니다. 결국은 이런 인물이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우리 인간 사회 어디나 이런 배신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아마 내 안에도 나를 배신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있죠. 자기에게 배반하는 자. 그 심리학자 칼 매닝거가 쓴 책인데 내 안에도 나를 배반하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업이 나로 하여금 그쪽으로 가도록 만든다고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오가 여러 가지로 의심하고 또 모피어스의 노력으로 마침내 네오와 모피어스는 만나게 됩니다. 네오는 그동안 쭉 해커로서 일하면서 이게 뭔가 이 세상 아니고 다른 세상에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했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피어스를 만나는데 모피어스가 매트릭스 실체를 말해주지만은 네오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피어스는 사육당하는 인큐베이터를 네오에게 보여주고 그걸 본 네오는 충격을 받고 시온과 매트릭스 존재를 드디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이 매트릭스 작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모피어스는 그냥 네오한테 매트릭스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라 그러지 않고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어. 파란 약을 먹으면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 자네는 꿈을 꾼 것처럼 이 상황을 벗어나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 지금까지 모피어스를 만났던 것을 하나의 꿈처럼 생각하고 끝나는 거죠. 만약 빨간 약을 먹으면 이상한 나라에 남게 됩니다. 이제 이 매트릭스에서는 이 시온이 이상한 나라니까 파란 약을 먹으면 이야기는 끝이 나고 빨간 약을 먹으면 이상한 나라에 계속 남는다면서 두 가지 약을 지금 이렇게 선택하라고 보여줍니다. 빨간 약을 선택하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 모피어스와 동료들에게 구출되는 것이고 파란 약을 선택하면 반란군과 접촉한 기억이 사라지고 그대로 매트릭스에 남게 되는 건데 모피어스는 강압적으로 동료를 모으지 않고 이렇게 자유의지에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라는 것도 모두가 공정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말을 할 때도 사실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남들이 볼 때는 옳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온을 배신한 자 사이퍼는 이렇게 외칩니다. 모피한테 내가 제대로 말해주기만 했더라면 나는 빨간 약 안 먹었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지금 이 사이퍼의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 실체를 알게 된 네오는 모피엇을 통해 고난도 무술의 기술을 다운로드 받고 무술을 익혀나갑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무술이 고수가 됩니다. 많은 사건이 있은 후 결국 네오는 매트릭스를 파괴하고 인류를 구하게 됩니다. 이거를 놓고 보면은 우리 매트릭스 영화에서 나오는 그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그냥 허구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두뇌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보는 사실 이 물건이라는 것도 선명하지 않아요. 우리 두뇌가 눈에 들어올 때는 그 조그만 부위에만 선명을 맞추고 나머지는 다 흐릿하게 비치는데 안구가 아주 수십 번씩 빠르게 움직임으로써 이 전체를 이렇게 만드는데 만약 카메라를 흔든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상이 흐릿해지겠죠. 그런데 우리 안구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데 불구하고 두뇌가 마치 선명한 상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것 중에서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이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이 아니다고 생각하면서도 꼭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져 있는 착시 현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그림에 판 위에 어떤 파란 기둥이 놓여 있죠. 그때 거기에 왼쪽 그림을 보면 A와 B가 색깔이 다르죠. A가 어두운 데 있고 B가 밝은 데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A와 B 색깔이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자, 그림 봅시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히 같았죠. 나중에는 지금은 다르죠. 왜 이렇게 되냐면은 우리 두뇌가 체스판이라는 것은 밝고 어두운 무늬가 교체되는 것이고 기둥이 있으면은 기둥의 그림자 때문에 밝은 것도 어둡게 보인다. 그러니까 B는 밝은 건데 그림자 때문에 어두워진 거라고 우리가 두뇌가 해석하고 두뇌가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마지막 그림에서 A와 B는 다르게 보여요. 그뿐만 아니죠.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은 움직이는 그림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진화해 올 때 뱀을 보면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저게 뱀이냐 아니냐 따지다가는 물리니까 위험하다 싶으면 얼른 도망가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움직이는 얼룩무늬 그림은 뱀처럼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영화에 라소명 효과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은 사람 행동을 조종하는 무의식 힘인데 기억이라는 것도 무의식적인 그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과거 사건의 기억도 조작해냅니다. 그래서 라소명 효과라는 것은 자기가 본 것도 편집을 해서 믿고 싶은 대로 편집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기억은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지 못해요. 바로 눈앞에 벌어진 사건도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지식 이런 걸 바탕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하고 의미를 찾습니다. 제가 일부 12강에서 우리가 속임수와 거짓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설명드렸고 또 속임수 중에서 극치는 자기 기만이죠. 자기 기만이 건 뭡니까? 결국 내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편집하는 거죠. 그것도 자기 배반. 그다음에 편향된 마음에서는 다니엘 커너만 교수가 우리한테 편향된 사고가 145가지가 있다고 정리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확증 편향, 점화효과, 동조효과, 초도효과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은 바뀝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더블린 대학에서는 기억도 편집되는 실험을 했다는 말씀 드렸죠. 물론 아일랜드 대학 아니고도 사실은 기억의 편집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심리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했고 실제로 기억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건 뭐죠?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겁니다. 즉 매트리스한테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트리스는 소설이고 영화이지만 인간의 삶의 실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구경과 다른 경제에서 반복해서 설하듯이 우리는 업이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 옥수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구경의 첫머리는 뭐죠?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이 나오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유의를 조작하니 행위라고 한다. 우리 업이 우리 현상계가 살아가는 이 삶을 조작한다는 뜻이죠. 즉 우리는 매트릭스 속에서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윤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트릭스 속에서 반복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러죠. 그런데 매트릭스 밖에 사는 사람이 볼 때, 즉 모표세가 볼 때 매트릭스 안에 사는 네오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오가 거기서 아무리 기뻐한들 모표세가 볼 때 그걸 진정한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트릭스 안에서 그것이 현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란 매트릭스 밖에서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딱하게 그지없는 삶일 거다. 아무리 기쁨을 느끼고 또 슬픔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거 전부 다 기쁨이 아니죠. 우리가 사육되는 가축이 그 가축 우리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그것을 참된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코 부처님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삶이 고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주관적인 느낌으로서 삶이 고라고 했으면 남들은 괴롭지 않은 걸 부처님이 고라고 했으니까 부처님이 염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매트리스 바깥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매트리스 안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꿈과 같은 삶 속에서 그냥 업이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로봇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걸 딱하다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범부는 업이 만든 매트리스에 갇혀 있으면서 그 삶이 고통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침이자 그게 고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는 꿈과 같은 삶에서 깨어나라. 당신들은 지금 매트리스 속에서 가축과 같은 삶을 살면서 또는 로봇과 같은 삶을 살면서 희로애락을 느낀다. 그걸 가리키는 게 고성제니까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네, 고성제의 의미는 여기서 이만큼 말씀드리고 다음 15강에서는 힌두교의 시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